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마 얘기에 대해서 좀 말을 아꼈지만 검사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한쪽 편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질문하는 가운데 한비어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물었죠. 국힘에서 지금 한비어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좀 의미 있는 대답을 했죠. 이 한비어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국힘에서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해서 나를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의 상황 자체를 그대로 시사하는 그런 말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뉴스의 중심에 있는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메시지의 영향력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이 키워주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보와 메시지를 플러스로 본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반응은 마이너스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부딪혔을 때 이것이 뉴스가 생기고 뉴스는 즉 영향력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심대가 뒤지면은 중요해지면은 이게 일종의 팬데믹 현상으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축구로 치면 드리블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거 전략이라고 친다면 여기에 말려들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고 있다. 그게 지난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큰 일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나 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또 이어서 소위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철험에 특히 이제 그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타겟팅해서 연쇄적으로 어떤 비난을 하거나 심도 높은 어떤 그 과도한 비난 혹은 말할까 공격성 질문에서 오히려 더 손해를 봄으로써 오히려 맵집을 더 키웠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 메커니즘 속에서 한 장관도 스스로 변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의 모습보다는 대통령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모습 혹은 준정치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서슴지 않거든요. 예컨대 대구 방문에서는 대구가 어떤 도시다. 또 대전이 어떤 도시다. 이렇게 사실은 또 5천만의 언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본인이 어떤 국회의원 출마를 뛰어넘어서 여러 여론조사에도 나왔다시피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하자면 대권 후보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주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자신에 대한 탄핵 얘기도 오히려 더 과도하게 민주당이 탄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당내 조율부터 하라 이렇게 좀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좀 아주 그 시원하게 사이다성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 너무 좀 표현이 합니다만은 너무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를 답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호불호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이제 호불호 속에서 팬덤 현상을 특히 지난번에 대구 방문 때 차를 연기하기까지 해가면서 했다는 것은 국민의 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맷집을 키워주게 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다시 한번 그 과정의 전략을 다시 해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주당의 기인한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영향을 가질까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가장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 당당하지 못했던 보수 진영의 구성들 그리고 그에 대한 행보들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상당히 당당한 논리를 펴게 해서 이것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보수 진영에 뭔가를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팬덤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여의도 문법
에 대한 사투리 언급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을 하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용하는 여의도 사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뭐냐면은 여의도 문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가 발전되면서 여의도 사투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사투리 그런 어법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정치적 행위에 생겨나는 그런 말투가 아니고 정치적 실익에 기대한 언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투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5천만의 어법이라는 것은 상식에 기준한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여의도가 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느냐. 사실상 여의도 문법은 저는 존중합니다만 그들만 리그가 많이 식상해져 있고 여기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형태가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표현 자체가 대중적으로 먹혀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의도 문법을 깬 두 사람이 최종의 대선 후보자가 됐고 결국 그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사투리를 깨겠다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300명 중에 한 명이 됐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실험해야 될 대상이죠. 옛날에 돌이켜 보면 김두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얼마나 혼났습니까? 본인이 여의도 들어오는데 굉장히 진입이 어려웠던 여의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비아냥을 샀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훨씬 그 말의 어떤 증폭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상에도 나왔다시피 양당 체제에 대한 양비론도 굉장히 높고 무당층도 높기 때문에 300명 사투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방금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정치를 할 때 과연 그 정도의 실력을 낼 수 있느냐. 지금도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국회의원으로서 후보로 나왔을 때 얼마만큼 어떤 큰 선거를 진두지휘할 만한 역량을 보일 것이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11월 말부터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한동훈 장관이 포함이 될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출마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 개각, 연말 개각에서는 빠지고 아마 연초에 좀 원포인트 개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당 쪽에 또 대통령실의 전략적 담당자라 그러면 원포인트 개각을 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정치적 상징성을 그만큼 많이 얻어가고 있고 영향력도 자꾸 커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축구의 드리블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걸 바로 치고 나갈지 오버래핑을 할지 슛을 바로 때릴지 이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그런 드리블의 차원이라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상징성과 영향을 극대화시키는 전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각의 대상에 올려서 뭐 중폭이든 대폭이든 개각을 하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중요도 상징성은 원오브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원포인트 개각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만 뽑아서 그렇게 사출이 되고 그 자리에 개각을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상징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제가 만약에 뭐 전략의 담당이라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서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거다라고 전망하셨거든요. 뭐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이제 예산 전국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12월 뭐 2, 3일 초에 예산을 완료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12월 10일 정도 해야지 예산이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각 부처 예산을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개각한다 그러면 장관이 매우 무책임한 장관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맞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 장관도 혹은 뭐 다른 장관들도 12월 15일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순리다.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한 장관 혼자를 1월 초에 원포인트 개각을 하든 그거는 뭐 테크니컬한 문제라고 보는데 11월 중하순에 한참 예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을 교체한다. 장관 없이 국회에 가서 차관이 대신 예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여야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제 뭐 내각 중에서 좀 많이 눈여겨보는 행보를 하는 것이 이제 원희룡 장관입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인데 뭐 많은 험지나 불출마 얘기가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원희룡 장관은 희생 얘기를 했어요. 예. 이 희생 얘기는 이재명 대표와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을 나가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과연 국회는 하나만에 연연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고 대권 주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에 연연해서 여기에 매달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요.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 대권 주자로서 2% 모자란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냐 그러면은 지지층에는 절대적 지지층이 있고 그다음 일반적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이 부분은 절대적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또 일반적 지지층도 좀 모자라고 양쪽 다 모자라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원희룡 장관이 가져던 정치적 행보가 우리 일반적 언어로 엣지가 좀 없다. 여기에 뭔가 뭘 내던지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래서 팬덤을 만들 수 있는 행보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국민의 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형세 그리고 헤게모니 상황들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몸을 내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절대적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대한 절대적 지지층에 뭔가 호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일반적인 정치 행보보다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떨어져도 소위 국회 선거나 총선에 개항에 가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걸 좀 가정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즉 뭐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희생하는 모습으로 충분하다. 예, 그래서 일단 모자라는 절대적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뭐 체급 올라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만약 이재명 대표랑 붙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사실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시절부터 거의 비주류로 있어 왔다가 네. 최근에 윤 정부 들어서 주류가 된 거거든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미 저는 총선 게임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과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 강북이냐 강남이냐 뭐 비례냐 이런 논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좀 아끼는 분위기라면 우선 선빵을 본인이 험지에 네. 나간다는 걸 통해서 인용 그 위원장도 혁신위원장도 위해주고 예. 또 기존의 장제노원과 같은 윤핵관의 어떤 그 적절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자기 지지를 하고 또 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하고 붙는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김포 문제가 생기면서 인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또 인천에 솔직히 그 국민의힘다운 국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비례로 아니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되다시피 자력으로 당선됐지 네. 국힘의 영향력이 매우 적은 데다가 최근에 유정복 시장 표정 보십시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천이란 곳에 말하자면 깃발을 하나 세운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후보 총선 그 선거 때도 그 무명의 윤형선이라는 후보가 19% 이상을 얻었습니다. 예. 그렇게 쉽게 낙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계산도 그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세에 몰아넣음으로써 전체 당의 어떤 기세 자체를 국민의힘에 이롭게 가져올 수 있는 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긴다 진다를 뛰어넘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뭐 선수 한 번 더 보탠다고 해서 더 뭐 가문의 영광 이건 아니고 굉장히 호기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선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원 장관의 이런 험지 출마 시사 발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뭐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이제 혁신이 행동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원 장관이 험지 출마를 하게 될 경우 뭐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용태론이라든지 험지 출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까지야 뭐 인정한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느 당이든지 막론하고 동서고금과 유사 이래로 혁신은 인적 혁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도적 혁신은 인적 혁신이 따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도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혁신이라는 것은 당 내부의 인적 요인을 소위 말해서 전환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진 의원들이 험지 불출마 이 요구를 했는 것이고 이것이 가시화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여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그런 차제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일부 중진 의원들은 여기에 반기를 들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장의 자꾸 행보 자체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고 메시지가 혼선이 되는 것이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2개월간의 한시적인 혁신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인적 혁신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앞으로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원희룡 장관의 선택은 상당히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아주 뭐 묘수 중에 한 수를 뜬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지도부 친윤 의원들 좀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듭니다. 그러니까 장제원의 셈법은 차라리 내가 이번에 안 나오고 말지, 그냥 덩떠 밀려서 외지에 오지 않겠다, 서울에 오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나오지 않고 다음번 부산시장 나가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지 않음으로써 받아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출마를 하는 경우는 저항을 한 네. 꼴이 되지만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수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용을 어떤 차원의 수용을 할 것이냐 험지로 즉 서울이나 경기에 나오는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출마를 할 것이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출마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통상적으로요 정치에 있어서 모든 의원들이 뭐 다 똑같다는 얘기는 하지만 2등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런 발언이 소위 말하는 혁신의 트러그,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요 다른 중진 의원들이 따라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결국 빛이 나지 않는 그런 행보가 되기 때문에 밀려서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 혁신에 대한 방아쇠 역할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본인들이 이거보다 좀 더 강도 센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예. 뭐 이렇게 해서 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기현 대표 혁신위와 뭐 이제 일단 봉합을 한 모양새긴 한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일정 앞당기고 또 울산 남구 출마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과연 어떻게 행보를 하게 돼서 이 혁신위와 어떤 관계를 꾸리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본인이 그대로 울산을 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요한 위원장이 한 얘기는 뭐가 됩니까? 자기 부정이고 모든 정권을 준다고 해놓고 인요한 위원장 말을 당대표 스스로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 얘기를.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권성동 의원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역대의 경우에도 보더라도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당을 위한 희생을 한다 그러면 자기부터 희생을 해야죠. 근데 자기가 그야말로 뭐 수도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가서 출마하겠다? 그런 것은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저렇게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 용퇴를 해야 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그냥 저거는 깊이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뭐 출마하라고 아직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가벼운 이야기다. 출마의 의지라고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기현 대표는 파도로 치면 지금 생각 파도에 걸려 있는 거죠. 여기서 배가 난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뭐 삼각 파도라면 총선 전국이라는 파도 하나, 그다음에 당 대표라는 파도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중진들이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가 있다는 파도 하나, 이 삼각 파도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혁신위가 실패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김기현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를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성공시켜야 이게 또 비대위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혁신위가 실패하게 되면 비대위로 간다. 그럼 당연히 당대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쩌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불출마를 수용해서 혁신위로 성공을 끌고 갔겠느냐. 이것 또한 참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아마 밤잠 참 자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의 당에 대한 주도권 그 헤게모니 이 부분을 자기 쪽으로 빨리 끌어당겨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나오면서 지금 보수 여권 쪽에서는 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중도층 공략, 그러니까 외연 확장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는 좀 미지수다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자, 두 스타 장관의 등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긍정적인 요인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치라는 것은 뭐 이거 우리가 흔히 이미지 정치도 이야기하고 여기에 바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어쨌든 대중성 지지도, 대중적 지지도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절대적 지지층들의 여기에 대한 그 지지도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총선을 한마디 용어로 흥행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은 두 장관에 대한 등판 자체는 여기에 대한 뉴스를 주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당대표만이 주도했던 뉴스의 중심 자체를 많이 흐트려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오롯이 이준석 전 대표만 뒤에 전면에 등장했으면 그렇게 상당히 좀 힘든 총선 전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만큼 뉴스의 가치가 있는 한동훈과 원희룡 장관이 스타 장관이 대중적으로 총선에 뛰어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분산 효과가 있다.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전국에 상당히 유리한 국민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트를 또 만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준석 신당 바람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뭐 아젠다나 뉴스의 지면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을 짜도 수도권을 빼고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지역이라는 게 뻔한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은 둘 다 통할 수 있다. 또 원희룡 장관은 강서 양천에서 국회의원도 했었고 또 전국적으로 소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고 한 장관 또한 뭐 굉장히 도시적이고 젊은 세대에게도 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 대표를 우리가 폄훼할 수는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몇 프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결집해야 될 어떤 중심 인물로서 쓴다면 그나마도 수도권 특히 서울이 굉장히 팽팽한데 다시 이제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걸 뺏어온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비례를 하든 뭐 강북이나 강남에 지역구로 출마를 시키든 간에 일정하게 보수 결집할 수 있는 또 젊은 세대들이나 또 여성 유권자들이나 또 중도층을 견인해 올 수 있는 충분한 그 매력 자본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이제 설화로 힘들어합니다. 또 원색적인 표현 때문에 최강욱 전 의원 바로 징계가 내려졌어요.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민주당의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 밤새 또 온 단톡방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것이 뭐 밖으로 유출이 될 정도인데 그나마도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 단호한 조치라고 하는 SS 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을 잡아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자격 6개월 정지라고 하는 두 번째로 센 그 조치를 취한 것이죠.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최근에 현수막 문제 있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까지 뭐 북콘스트입니다만은 그냥 다른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최소한 정신이 있는 의원 같으면 뭐 암컷이란 말을 나왔을 때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변 사람이라도 같이 만류라도 해야 되는데 같이 웃고 앉아 있다. 이건 정신을 놓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너무 일찍 강서 보궐선거에 취해가지고 마치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이 이길 것처럼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명 무슨 사투리 이야기에 그냥 맞아떨어지는 꼴입니다. 자기들끼리 희낙낙하고 앉아있는. 절대 국민은 그렇게 민주당의
그러니까 쉽게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만시지탄이지만 조금 기강을 바로잡고 또 실제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뭐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얘기입니다만 정치인들은 언어 자체가 정제돼야 됩니다. 이런 안급 발언, 저도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조지 오웰 동물농장과 비교하는 이런 단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천천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슬치는 안컷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적나라하게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아주 뭐 쌍수로 혼영한 일이죠. 자꾸 실수만 해주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큰 폐해가 되는 겁니다. 또 이 구설, 이 설화에 대한 부분들 민주당이 거의 뭐 당구선일처럼 그 때만 되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인데 급하게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당한 중대성, 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뭐 유호정 의원이 정의당 의원인데 한마디 아주 뭐 간단하게 싸잡아서 라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참 진짜 인간되기 틀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처음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은 그 자체로 영향성이 있다.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동안 지지자들에 대한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 표현을 한다든가 적나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정치사에 정말 도움이 안 되고 본인의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네. 예. 자, 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내년 총선에서 하위 10% 의원에 대해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또다시 계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탈당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제 원칙과 상식이 출연할 때만 하더라도 탈당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당내 투쟁의 무게를 더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저런 감산 비율을 더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말은 시스템 공천이라 하더라도 누가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편향된 공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놓고 저렇게 퍼센테이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저게 아주 상식적으로 예컨대 뭐 국민의힘 방식으로 3선 이상 다선 의원들 험지 출마 이런 거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큰 위압감 또 위기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요. 방금 앵커가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빠른 차원에서 지금 이제 당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다. 그 대신에 아마 가기 전에 조금 더 치열하게 당내 격돌이 12월 초까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저런 비분에 대해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충분한 명분 쌓기를 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좀 더 정격적이고 치열한 당내 싸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감산 비율 확대 방안을 좀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이 뭐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뭐 지금 총선 5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 더 공천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00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천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도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공천 룰을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른 의미로 민주당이 정말 선거 위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자꾸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정당은요 다원성과 다양성의 원칙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 다원성과 다양성 원칙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신당이 되고 탈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당내 민주화까지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재영입위원장을 당대표가 직접 맡고 총선 기획단도 친명계 여기에 공천 뭐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위원까지도 친명계를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벗어난 소위 아웃사이드의 비명계들은 사실 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글쎄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민주적인 다양성, 이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부분에 비명계와 앞으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좀 더 가열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한 이후에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만 끝으로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북 합의서의 일부 조항을 이제 뭐 효력 정지를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두 집안이 있었는데 앙웅다웅 싸우다가 화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화해했는데 이것을 평화라고 볼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예요. 휴전 국가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화해가 아니고 집에 침실까지도 쳐다볼 수 있을 정도 몰래카메라를 다 설치해놨단 말이죠. 이걸 그냥 평화의 연장선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야 되고 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침묵 속의 평화라는 것은요. 이걸 자칫한 또 다른 전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종전 상태가 아닌 사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군다나 지금 뭐 미사일을 다 개발해놓고 여기에 정찰 위성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미사일에 눈을 달아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여기에 손을 놓고 있다. 정찰하기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이 자체는 아예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몰래카메라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뭐 당연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까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9.19 군사 합의의 위반이라는 것은 이 사안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이 서해안 쪽에서 상당히 많은 포를 열어놓고 위반을 해왔다는 것에 기인한 대처라고 보이고 현 정부의 대처라고 보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해서 우리도 자유롭게 철회할 말하자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우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북이 얘기한 대로 일본에 대해서 미리 언제 이걸 위성 말하는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얘기한 대로 우리도 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민주당 입장에서 엉뚱한 처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민주당도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배틀 오늘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